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지 18일. 국내 정치권에서는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 타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일 한미일 세 나라는 워싱턴에서 외무장관 회담을 열어 북한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중국은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등 중립을 가장해 북한을 감싸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위기의 남북관계를 풀어줄 탈출구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금요 초대석에서는 북도발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해 이영일 전 국회의원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을 초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이번 순서는 정치 주요 현안에 대해 전현직 국회의원을 모시고 함께 해법을 모색해보는 금요 초대석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은 지도 어느새 보름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전이 본격화되면서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미일 세 나라는 북핵 문제 및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서 대중 압박을 한반도 긴장 상황의 타개 핵심 카드로 택했습니다. 네, 위기의 남북 관계를 풀어갈 해법은 과연 무엇인지, 북도발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해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대, 12대, 15대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현재 한중문화협회 총재를 맡고 계신 이영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이신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영일 의원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중문화협회는 잘 알다시피 한국과 중국 관계를 연결시키는 민간 외교기관입니다. 원래 창립된 것은 1942년 중경에서 항일을 위한 한중협력기구 독립운동단체로 출발했죠. 네. 초대 회장은 우리 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소영 선생이었고 중국 측에서는 당시 중국 입법원장 손문 선생의 아들 송과 씨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제8대 회장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보면서 많은 군분들이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 군의 대응이라든가 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의원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예. 그간 많은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적이 공격해 오면은 그것을 강력하게 대응해서 견제한 후 조치 결과를 국가 원수에게 보고하는 그러한 군이 필요한데 우리는 도발을 당해놓고 나서 대통령에게 어찌하오리까 하고 묻는 그런 군대라면은 매우 실망스럽죠. 말은 작전 지휘권이 미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책임 회피입니다. 또 교전 수칙 때문에 그렇다. 그것도 책임 회피입니다. 세상에 어떤 교전 규칙이 적이 공격해서 군수사령과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포격을 가는데 그것을 교전 규칙 핑계치고 작전 지휘권 핑계쳐가면서 맞대응을 못했다면은 그것은 말이 아니죠. 그것을 막는 작전 지휘도 없고 교전 수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정말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우리 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원심불리기 공개에 이어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까지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습 체제 구축이라는 내부 상황도 있겠지만 특히 북한을 둘러싼 외교적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유기준 의원님께서는 판단하시나요? 예, 현재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돌파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또 서해 그 5도를 둘러싼 NLL 지역은 끊임없이 분쟁 지역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또 남남 갈등을 노리는 다목적적인 포석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육자회담에서는 그나마 그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도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니까 이제는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수순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은 앞으로도 경기도나 서울, 서해 함정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이영일 전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북한의 행동 패턴으로 보실 때 이 북이 또다시 도발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금년 3월 26일 날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고 이번 11월 23일 날 연평도에 대한 무차별 포격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북한이 폭력 대발을 내치 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기준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3대로 이어지는 동양 세계 역사상 없는 3대 세습을 획책하는 그러한 내부 정책을 어떻게 하면 연착륙시킬 것이냐. 거기에 지금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공포정치, 위기의 정치를 지금 시도하기 때문에 이 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연해서 김정일이가 구사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특히 군중심리학에서 말하는 광인 효과, 이 김정일 같은 사람이 어떤 미친 짓을 저질지도 모른다는 이 광인 효과를 계속해서 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한의 공격에 한국이 강력하게 대응한다면은 전면전을 도발하겠다. 심지어는 핵전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어떤 미친 짓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면서 한국이 강력하게 맞대응을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하는 그런 획책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 정부와 우리 군이 그러한 광인 회교 효과라고 하는 최면에 걸려있는 한 우리는 강력한 맞대응 못합니다. 전전긍긍하면서 확전 방지에만 힘을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전면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전면전을 하려면은 최종적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는 전면전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6.25 사변도 봅니다만은 김일성이 6.25 사변을 도발하기 위해서 소련, 중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미군의 개입만 늦춰질 수 있다면은 단시일 내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승리에 대한 다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북한의 모든 부문을 비교해봐도 북한은 지구 최빈국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이라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최후 승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전 방지라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 막아야 할 일이지 침략당한 우리가 확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막 받아치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나서서 확전을 막지 우리가 왜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광인 효과에 걸려서 거기에 최면당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나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유 의원님 지난 7일로 기억을 합니다.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이 워싱턴에서 열렸죠. 예. 그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제재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또 있을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 6일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한미일 외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번 연평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묵념을 올리면서 그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인데요. 그 자리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명이 발표됐을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점점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 한미일이 연합해서 공조체를 해서 이렇게 평화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요.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도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국제사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도 한미일이 이렇게 뭉쳐서 그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그 규탄을 하고 또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도 지난번에 그 천안함 사건뿐만 아니라 이번 연평 사건까지 합쳐서 이 전범으로까지 범죄 성립 요건을 판단하는 그런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유례 없이 모인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아마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중국에 대한 역할 촉구 메시지, 또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응징 메시지를 같이 함께 담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한미일 세 나라는 유엔 안보리 회부뿐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미온적인 입장이 바뀔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이 중국은 그동안 중립을 가장해서 사실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영일 의원님께서는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난 12월 1일 날 양제스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남한이나 북한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그 말은 옳다고 봅니다. 중국은 한 번도 지금까지 북한만을 위해서 일해본 일이 없습니다. 과거에 1991년도에 김일성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발 한국과 수교하지 말라고 등소평 지도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네. 그것이 김일성이가 중국을 방문한 마지막 40회 방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한국과 수교했습니다. 중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국가지 남한이나 북한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중국의 태도를 보면은 이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 대 국가라고 하는 외교 차원에서는 유엔에서 북한의 핵무장도 규탄하고 미사일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당 대 당이라고 하는 외교에서는 혈맹을 강조하고 항미 원조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미중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될 때는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한중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한반도를 보는 태도도 국가 대 국가 외교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국 관계가 지금 묘하게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국가 대 국가 외에는 2차로 물러놓고 지금 혈맹 관계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을 압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지 북한 편들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볼 때는 미중 관계와 중국과의 미중 관계를 보면서 거기에 걸맞는 대처 방안을 내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중국이 북한 편이다 하는 것도 잘못된 속단이고 우리 편도 아니고 중국은 중국 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봐오는 중국의 외교 포탄은 중국은 중국 편이다 그겁니다. 네. 그런데 이 북한을 감싸는 중국의 태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려는 저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합참의장이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미일 3국 간의 연합훈련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일 3국 간의 군사작전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몇 가지 태도가 있죠. 우리 서해 천안함 사건 때는 분명히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가 서해에 들어오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 예를 들자면은 서해에는 공해가 없다.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이번에 북한의 연평도 사건 이후에는 조지 워싱턴호라고 하는 항공모함이 우리가 들어와도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만 항의했지 네. 구체적인 조치를 못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 합참의장의 일종의 압박 전술의 일환으로 했지 그것이 구체적인 세력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렇게는 전망 못합니다. 그 같은 질문을 유 의원님께도 드려볼까요? 유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존경하는 이영일 선배님 말씀 잘 경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위키리크스의 폭로 결과 좀 밝혀졌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부분은 경청할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또 중국이 지난번에 원자바오 총리가 평양 방문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해서 원조라고 이야기한 것이 쌀 6,000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햇볕 정책을 할 당시에 연 지원량의 한 40만 톤 정도 했는데 70분의 1 정도로서 상당히 작은 양이고 또 투먼 개발 지역에서 또 소를 뗀다고 한다는 점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전통적으로는 북한과 중국이 혈맹 관계임은 뭐 틀림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정학적 위치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 순망치한의 그런 관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만일에 북한이 어떤 방파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중국도 그 지정학적의 유리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대해서 중국이 이제 관계가 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존경하는 이영일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한중 수교 때 굉장히 좀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멀어졌었고 또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았을 때도 중국이 상당히 불쾌한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정학적으로 북한이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는 지렛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이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 카드를 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 중국의 관계는 지금 이제 상당히 향상이 돼서 전략적 우호 동반자 관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상향이 되는 그런 경우죠. 네. 또 무역 관계도 지금 한 1,400억 달러로 중국의 3대 교역국이고 우리는 중국을 1대 교역국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 경제적으로 밀접한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중국도 나라의 이익과 또 국제사회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의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관련해서 중국의 다이벙고 그 국무위원의 역할이 또 주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왔었고 북한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최근에 좀 화제를 뿌렸던 인물인데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에게 그 바로 오자마자 면담 신청을 했고 또 가자마자 육자회담을 우리가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육자회담을 하겠다고 그랬었고 또 지금은 또 북한에 가서 김정일 손을 잡고 또 회담을 하는 그런 장면이 목격이 됐는데 아마 그 북한에 대해서는 그 미국과 일본, 한국의 메시지를 아마 전달을 하러 갔을 테고 이런 식의 도발을 계속하면은 너희들이 얻을 것은 없다. 육자회담이라는 틀이 있으니까 그곳에 나와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야기해라.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테고요. 네. 또 반면에 북한으로부터는 이 북한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이 다이빙구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미국에 가서 북한에 또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도 현재 북한을 위해서 경제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지 않느냐. 네. 이전에는 원활하게 우리 경제가 돌아갔는데 돌아간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당장 중국도 도와주지 않는데 우리로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우리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이런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잇따른 도발 사태에서 지나칠 정도로 북한을 감싼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 편중된 대미 외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향후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나 또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먼저 이영일 전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그간의 이명박 정부 성립한 이후에 대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는 다소 성과가 있었다. 그런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죠. 그런데 이 대중국 정책 분야에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미숙한 면이 보입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대중국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 외교팀을 보면은 저 장관부터 두 차관, 외교안보 수석까지 또는 심지어는 현재 파견되어 있는 중국 대사까지 중국에서 한 번도 근무한 경력이 없는 분들이 전부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중국은 외교를 국가 대 국가 외교, 당 대 당 외교 이 두 측면으로 하는 추진을 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그 양자의 관계를 정확히 간파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북한 편을 들고 감싼다 하지만은 실제로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식량과 에너지에서 겨우 연명할 정도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카드를 대미 압박, 대일 압박, 대한 외교에 활용하는 데는 고도로 비싼 값을 지금 받으면서 외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북한 카드를 잘 이용하는데 그 이용하는 것에 상당한 외교적인 대가를 북한에 지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금 우리 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중 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북한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관계에서 갖는 경제적 중요성도 잃지 않으면서 북한을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교적인 영향력 이걸 동시에 다 가지고 나가면서 미중 관계의 변화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와중에서 우리가 매우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강력해지느냐. 저는 욕심 같아서는 어떠한 주변 국가라고 우리가 그 국력이 크건 적건 우리 주변 국가들이 우리에게 도발을 해올 경우 최종적인 승리는 못하더라도 1회전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우리의 국력을 갖춰야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기준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설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존경하는 이영일 선배님께서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는 보충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2008년 5월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상승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는 설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할 때도 우리한테 사전에 알려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었고요. 천안함 사건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참 서운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석해 보면 그 중국의 외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현실론에 안주해주고 있지 않았는가. 좀 외교라는 것은 할 말은 하고 또 들어줄 말은 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만 들어주고 할 말은 못하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외교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좀 더 말씀드리면 견제와 유인책을 같이 병용을 해야 되는데 유인책만 쓰고 중국말만 들어주고 견제책은 하나도 쓰질 못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루시아보 중국 사람이 지금 수감 중인데 네. 그 노벨 평화상에도 이제 우리가 참석을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달라이라마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비자도 발급해서 네. 그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을 하는 그런 외교를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대중관계를 좀 더 전향적으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이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의 주변 정세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영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요새 한반도 주변에서 그 긴장의 파고가 일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영향력은 금융위기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 방면에 중국의 경제력은 G2가 될 만큼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그래서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G2 간의 대화라고 해서 경제 면에서는 상당히 협력을 합니다만은 기타 여러 부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현재 부딪힙니다. 네. 미국이 국력이 강하고 미중 관계가 원만히 나갈 때는 중국의 외교는 등소평이 말하는 도강양의 외교라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그 힘을 기르고 발톱을 보이지 말라 하는 도강양외적 수세적 외교를 하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력은 약화되고 군사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중국이 세계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겁니다. 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시키지도 않은 핵노릇, 미사일 노릇하기 때문에 그걸 다스린다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점점 미국과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 영향도 키우고 또 자원외교를 통해서 지금 없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조도 문제를 일으키고 남진아 해의 문제에서는 쿠릴련도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면서 중국이 지금 바다로 육지로 영향력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수세적 외교가 아니라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걸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를 연결하는 포위망, 또 몽골까지 그런 포위망을 치고 중국은 이걸 깨기 위해서 북한 카드를 가지고 동북아에서 여러 가지 양양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는 원칙과 시간면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네. 원칙면에서는 철저하게 중국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또 북한의 핵 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개혁 개방을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면에서는 중국이 자기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비핵화나 개혁 개방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에서는 우리를 지지합니다만 시간면에서는 중국의 이익이 되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곳에 오늘날 주변 정세의 긴장이 일어나는 큰 배경이 있고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유기준 의원님께도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 예, 우리 한반도야말로 정말 그 세계 그 강대국이 모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뭐 G2라고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그 근처에 있고 또 일본, 러시아도 전통적으로 강대국인데 먼저 중국을 보자면은 최근에 급속도로 뭐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굉장히 큰 나라가 돼버렸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세계 아마 1대 경제 강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 북한을 보는 눈이 자기들이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것을 싫어했지만 중국에는 용인하는 쪽으로 간 것을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그런 카드를 가지고 그런 미국이나 일본을 좀 견제도 하고 또 다른 정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거야말로 중국의 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핵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국에게도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또 핵무장을 서두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 한반도야말로 이 핵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무기가 배치되면서 전 세계의 분쟁 지역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요. 짧게 답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위기의 남북 관계 그 탈출구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영일 의원님, 어떻게 이 탈출구를 모색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압니다만은 대화 이익이 대결 이익보다는 큽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한반도 역사에서 볼 때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이 한반도의 대결 구조를 대화 구조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있기 전에 1.21 사태, 삼척울진 사태 같은 북한의 도발이 굉장히 거센 도발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효과적으로 받아쳤기 때문에 그런 도발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대화에 응해온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폭력 외교, 폭력 도발 노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한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는 탈출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난 그걸 통해서 우선 대화를 뚫으려면 강하게 도발을 억제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제 답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우리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런 한반도의 경색의 원인은 주된 원인은 북한으로 찾아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도발을 하면 자신들에게 얻어지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나중에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경색 국면에서 풀리게 되면은 결국 대화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원로 정치인이신 이영일 전 의원님과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님 모시고 북한 도발 이후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와 향후 외교 방향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사와이드 생방송 여의도저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어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도 올해 세계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고 합니다. 네, IT 지진, 위키리스크의 미국 기밀 폭로전, 칠레 강보의 33명의 극적인 구출 등이 올해 온 세상을 뒤흔든 뉴스로 꼽혔는데요. 이 10대 뉴스 가운데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이 5번째로 거론됐습니다. 네,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위기의 남북관계,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남북의 긴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